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중국의 대중민족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 챕터로 넘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선 하상이라고 하는 이 꺽쇠를 갖다 걸었다는 이야기는 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상이라는 책하고 중국 거의 수어부, 이 부는 요게 작은 따옴표가 있어야 정상인데 이게 충돌이 이렇다. 요 꼭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또 이런 질문하고 있어요. 그럼 하상하고 중국 거의 수어부하고 어디에서 부딪힌 거지? 아, 책으로 따지면 하상이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중국 거의 수어부가 나중에 나온 책입니다. 허상이라고 하는 이 책은 뭐였는가 하면 자오즈양이라고 하는 중국 총서기가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끌던 시기가 있었어요. 84년부터 86년까지 중국 대학 캠퍼스에 시위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걸 이제 슈에차오라고 하죠. 어떤 학내 시위 물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책임을 지고 후야오방이라고 하는 총서기가 실각을 했고 다시 그 개혁 개방을 책임지는 총서기로서 자오즈양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좌우즈양은 이 앞에 전 총석이 후야오방보다는 좀 더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좌해주는 그 주낭투안 싱크탱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현실을 진단을 해보자. 그리고 그 현실 진단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걸 고치자. 근데 그것은 꼭 엘리트 혹은 지도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 대중을 그렇게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 자기네가 연구한 바를 비디오로 만들었어요. 선생님도 그 비디오 열심히 본 기억이 있는데 화상이라고 하는 이 비디오를 틀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큐를 그냥 띠엔슈타이에서 방영을 하는데 한 번, 두 번 나가니까 반발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 스탑 시켜라. 그래서 스탑됐다가 또 한동안 지나서 다른 지역에서 틀다가 홍콩에서 보고 타이완에서 방영하고 그걸 역으로다가 몰래 들여와서 보는 사람이 생겨나고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이었길래 한쪽에서는 이 비디오를 전 인민에게 보여주려고 들고 한편에서는 못 보여주게 하고 있었던 거냐. 이건 달리 이야기하면 중국 내에 개혁, 진보주의자들이 마련했었던 작품이고 이걸 막는 이들은 당연히 보수 세력이었겠죠. 그렇죠. 그 뭐였는가 하면 내용이 여기에 허상이라고 할 때 저 허라고 하는 거는 황허, 황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 입은 잔상 뭐 이런 의미입니다. 황화의 상은 이름 딱 맞겠네. 자기네가 중국 역사를 반추해 봤다라는 거예요. 봤더니 독재자, 황제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황제가 대를 이어가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부패라거나 자연재해라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농민들이 일반 대중들이 먹고 살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난을 일으켰다. 농민 전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조대가 바뀌었어. 다른 조대, 다른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짧게는 한 50년, 길게는 한 300년 이런 일이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아니 왜 어째서 앞에 섰었던 그 멸망당한 그 국가가 잘못돼서 새로운 조대가 들어섰으면 앞에 있었던 그 나라가 했었던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왜 똑같은 게 반복이 되지?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꾼 이들은 일반 백성이었을 텐데 왜 일반 백성들의 삶은 변화가 없지? 나아지는 게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야, 이거 봤더니 우리는 마치 저 황하의 물줄기가 도도하게 흘러와서 주변을 물르다가 끌어낸 다음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새로운 체제가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부패, 사치, 향락, 자연재해, 먹고 살기 힘들어진 이거 반복되지 않냐.
그럼 또다시 황하의 물줄기가 또 노도하게 흘러와서 다 쓸어버리고. 이거는 계속 역사가 나선형으로 반복과 전진, 상승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제자리 걸음밖에 아니었구나. 이거 잘못됐다. 이거 좀 바꿀 필요가 있구나.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지? 하고 봤더니 자기네 이 내륙을 침탈을 한 나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디? 서구 세력들. 그죠? 서구 제국지 8개국이 1840년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을 능멸했잖아요. 자기네들이 막 조개지를 만들어서 나눠 갖기도 했잖아요. 우리의 적이었던, 그런데 우리보다 강했던 저들을 따라 배워야 되겠다. 우리는 황화 문명이라고 하면 저들은 해양 세력이다. 대륙과 해양의 차이구나. 그럼 우리 이제부터 해양 문명으로 바꾸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국민들의 의식사고를 중화주의 이런 거 다 버리자. 우리가 최고가 아니구나. 바깥 것을 들여와야 되겠구나. 이걸 교육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이건 사회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정치적으로는 우리도 이제 어떤 한 사람의 발언권, 그 사람의 권력에 의해서 중국 정치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어떤 직위라고 할 수 있죠. 대통령, 총리.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 총리라고 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갖고 있는 그 권위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니? 새로운 권위가 필요하구나. 신권위주의라는 그런 필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건 사회적으로 정치 체제 면에서 큰 변화를 지금 추구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걸 보수 세력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보수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떤 가치관이었건 어떤 관습이었건 체제였건 규정이었건 법 체계였건 간에 필요한 것은 유지를 하자. 그 대신에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것, 사람들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그거는 바꾸자. 바꾼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자. 이건 보수 꼴통이 되는 거죠. 근데 바꾸긴 바꾸는데 천천히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진보 쪽은 도면에 있어서 혹은 범위면에 있어서 빠르고 넓게 폭넓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이제 누가 발언권이 더 세냐에 따라서 이 화상이라고 하는 작품은 계속 방송국에서 방영이 될 수도 있고 또 보수 세력의 반발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방영 중지 이런 상황이 됐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아름으로 사람들이 화상이 뭔지는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이 격정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 글을 통해서 왕시아우동이 화상을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비판했대? 야, 너 우리 5천년 역사의 중국 문화를 그렇게 우습게 보는 거야? 그렇게 다 내다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맞아? 난 그런 생각 안 해. 아, 우리 것도 좋은 거 많단 말이야. 우리 게 만약에 부족하면 새로이 뭔가 채워나가면 되는 거지. 왜 우리 거는 다 내다 버리자는 거야. 자, 이런 주장을 왕시아우동이 하면 이런 말을 듣는 일반 대중들, 이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만약에 좌우지양 체제를, 좌우지양 총서기를 지지하는 사람 같으면 아니야, 우린 다 바꿔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우지양 총서기에 대해서 호감도가 떨어지는 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 요즘 너무 우리 스스로를 넓으려 어깨 여기는 거 이거 그다지 안 좋은데? 우리 5천 년 찬란한 문화와 역사가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다가 또 부류가 나뉘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시점이 나중에 천안문 민주화 운동까지 끝나고 난 시점에서 보면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세력이 아직은 변화를 서서히
가야 되겠다라고 여기는 보수 세력에 비해서 약했어요. 약했어요. 특히 중간에서 균형추 노릇을 했었던 덩샤오핑이 요 순간은 진보 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보수 쪽에 힘을 실어주는 바람에 사회 전체 분위기가 진보가 아닌 보수, 외국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이 하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것은 다 내다 버리자잖아요. 1919년에 있었던 거랑 비슷하잖아요. 자학적이에요. 그런데 이걸 극복하고 꼭 그렇지는 않아. 전통은 좋은 것이야 하고 나왔다. 그것이 바로 격정의 트라우마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 거의 수어부 중국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 이 책 갖고 있는데 제목만 봐도 여기 지금 하나 설명해 줬는데 야 우리 보잉 777 타지 말자 안 탈 거야. 이거 뭔 뜻이에요? 보잉 777 어디 거예요? 미국 거잖아요. 미국 제품이잖아요. 이거 안 타겠다. 이런 반미 정서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어떤 이런 경제 부분뿐 아니라 국제 정치적인 문제 혹은 49년 이래로 타이완하고의 통일 문제 그 신경 쓰고 있겠죠. 중국 정부가 타이완에 대해서 그리고 타이완과의 통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책, 방침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일반 대중들이 민족주의 의식이 생성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런 반미라거나 왜 세계 질서를 미국이 좌지우지해 왜 미국은 우리나라의 한 조각인 타이완을 지네가 막아주겠다라고 나서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는 중국 정부의 대타이완 정책에 대해서도 야지 놓는 거죠. 야, 확실하게 두드려 패. 뭘 무력은 쓰지 않겠어. 무력을 쓰긴 쓰는데 왜 시간 끌어. 뭐 이런 극우적인 이런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때리는 것은 크게 때리는 것만 못하다. 그리고 선제 공격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하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다 이 책을 쓴 저자들의 무책임한 주장이었던 거죠. 아니 타이완하고 통일한다 쥐고 빨리 때려. 더 세게 때려.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푸틴이 이 짓 하고 있는 거죠.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렇죠? 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는 계속 커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네가 이제 개혁 개방을 통해서 몸집이 커지니까 세계 발언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중민족주의가 커지기 시작했다. 첫째로는 이런 거죠. 여러분 사춘기 시절 다 겪었습니다. 사춘기의 특징은 뭐죠? 반항심이 높습니다. 반항심이 높아요. 왜 반항해요? 그냥 이유 없는 반항이에요. 왜 반항했어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반항적이에요. 이거는 어디에서 근원했는가 하면 나 다 컸어. 나도 어른이야. 근데 왜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나를 애 취급하는 거야. 어째서 내 판단이 그르다라고 어설프다라고 말로만 하냐고. 나 그렇지 않다니까. 나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져요. 나 많이 변했어. 근육량도 늘어났고 제 2차 성징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 내가 도대체 엄마 아빠하고 다른 건 뭐야? 아빠만 담배 펴? 나도 담배 필 수 있어. 그래서 아빠 몰래 담배도 펴보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신체적 조건이 확대됐어요. 성장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볼 때는 아직 이 커버린 나의 아들, 딸들이 육체적으로는 엄마, 아빠 일반 성인하고 같아졌지만 아직 머리, 사고방식 이거만큼은 덜 성숙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쯤 생각해 보면 어때요? 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감정 조절이 잘 안 됐어요. 그냥 반항적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그 당시는 지금의 나와 비교하면 정신적으로 덜 성숙했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요. 여러분만 그런 줄 알아요?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 지금 이 나이 먹고 여러분 앞에 선생이라고
꼰대짓도 하고 그러지만 난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나 지금이 훨씬 더 성숙해요. 사고방식이라거나 신앙적인 차원이라거나 사람은 죽는 날까지 계속 철이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이제 지금 중국 쪽으로 돌려오면 자기네들이 78년 개혁 개방을 하겠노라고 나라 문을 열었을 때는 도와주세요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일방적으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악수합시다, 서로 도웁시다예요. 그런데 자기네가 이제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에만 주목을 해왔는데 저 경주마 옆에 다른 말 보지 말라고 여기다가 그늘 만들어 주듯이 무조건 경제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미국이 국제 질서의 판을 짜고 있어요. 자기는 한두 마디 해도 다른 나라들이 반응도 안 해줘요.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이제 좌절감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 최소한도 1840년 아편 전쟁 일어나기 전에는 안 그랬거든. 근데 그 아편 전쟁으로다가 크게 한번 당한 이후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무시를 당한 거야. 일종의 피해 의식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2000년대에 뭔 일이 있었어요. 일본의 보수 정권이 일본의 장기 집권했었던 정당은 자민당이었었어요. 자유민주당이 30년 넘게 통치를 했어요. 여러분, 한 정당이 30년 이상 집권을 한다는 거 가능할까요? 실제로 가능했어요, 일본이. 그래서 선생님이 학부 다닐 때 정당 체제를 배울 때 명칭이 하나 새로 나왔어요. 그 명칭은 뭐냐면 1.5 정당이에요. 1.5 정당. 모든 정당을 1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 일본의 자민당은 1.5다. 뭐예요? 항상 이긴다라는 거예요. 항상 박싱을 한다라고 하면 한쪽 팔을 붙잡아 놓고 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민당의 인기가 엄청났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넘게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도 민주화의 의식이 더 높아지면서 또 자민당 너무 오래 독주를 했다라는 이런 여론이 있다 보니까 실각을 했었죠. 실각을 했다가 또 연합정권이 되기도 하고 제2차 집권을 다시 하게도 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 경기가 버블 경기라고 하죠. 10년, 나중엔 20년 동안 가라앉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러지? 우리나라 왜 이러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역사 교과서 내용을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 나라의 역사를 자기네 나라 국민 교육을 위해서 작성한다. 아마 다른 나라가 할 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일본의 그 근대사가 주변 국가들에게 피해를 끼쳤었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를 왜곡 기록을 하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불만이 커지는 거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중국에게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네 나라에 커나가는 청소년들에게 자랑스러운 자기네 역사, 떳떳한 역사를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거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자기네들의 그 역사가 국내에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주변 세계 질서와 평화를 깬 전범 행위였었다라고 하는 거라면 그거는 결코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있는 사실 그대로 가르치고 우리 앞으로는 이런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자라고 키우는 것이 맞는 거지. 지금 당장 표를 생각해서 어떤 자존심을 생각해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굉장한 그 대중민족주의로서 반일 정신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느끼는 호감도 하고 선생님 세대가 느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또 선생님보다 더 윗세대,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가 느끼는 것 또 다를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역사 시험이 선택이 되다 보니까 분들이
꼭 뭐 일본 문제에 국한돼서가 아니라 우리 한반도의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슬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뭐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것도 꼰대짓이죠. 한반도가 내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나라인데 여러분들이 잘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역사 문제를 특히 이제 타국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아마 지식인 계층이었을 거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식인들이 연구의 결과물로서 혹은 성과를 나누는 그런 학문적인 단계에서 일반인들에게까지 지식인들의 그러한 그 민족주의 의식 혹은 공부한 내용들이 흘러들기 시작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개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언론의 일반 필진들 그리고 일반인들도 그러한 언론을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2000년대 특히 넘어가면 SNS 같은 거 나오잖아요. 사회 소통 기제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에 이제 영향을 받기는 할 겁니다. 특히 90년 1월 인민일보에 과연 사회주의가 중국을 구할 수 있나? 이런 글이 하나 실렸어요. 이 사람은 당시에 미국에 주재하고 있었던 박사과정 유학생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먼저 질문 던진 건 이거죠. 사회주의는 중국에서 실패했나? 왜 사회주의는 중국에서 실패했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런 질문을 왜 던졌을까요? 왜 던졌죠? 이 90년에? 이런 의문을 갖게 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공개에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네도 개혁 개방을 한답시고 받아들인 게 시장 경제 메커니즘이었어요. 시장 경제 메커니즘은 어찌 보면 이거 자본주의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90년대 초엽에 동구권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소련까지 국가들이 다 나라 붕괴되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아니 사회주의 종주국마저도 소련이죠. 흔들리고 있고 우리도 계획경제 이런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럼 이거 사회주의 이제 소멸되는 거 아니야? 실패한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을 다스리고 있는 집권당은 중국 공산당이다. 그럼 이 중국 공산당은 사계 현대화라거나 개혁 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나? 이런 의문점이 궁금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답이야 하고 한 사람이 글을 썼다라는 거죠. 주장이 뭐예요? 오로지 중국 공산당만이 중국을 현대화시킬 수 있고 개혁 개방을 성공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을 발전시킬 수 있고 인민의 삶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라고 답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게 어떻게 꼭 중국 공산당만 가능해? 다른 당은 집권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또 뭐래요? 중국 공산당은 여타 정당과 다르다라는 거죠. 가만히 봐라. 미국 그렇게 민주화됐다라고 하는데 저 나라의 집권당은 어떻디? 집권당의 구성원들은 누구디? 거기서 그 집권당을 뽑아내는 선거, 투표는 어떻게 이루어지든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그 이야기는 서구에 있는 모든 정당들은 정권의 창출이 목적인데 그 정권 창출 이후에 일반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100%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 이익, 자기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즉 엘리트 위주의 그러한 정치를 펴더라. 근데 우리 중국 공산당은 뭐지? 노동자, 농민을 위한 당이야. 그래서 오로지 중국 공산당만이 자본주의로 빠지지도 않고 엘리트 위주이지도 않은 일반 대众,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런 주장을 했다. 또 12월이 되면 아신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사람 제가 서너 번 읽었는데 선생님이 이 그림을 봤어요. 이 그림 무슨 느낌 들어요? 지구본을 올려놨잖아요. 여러분 책상에 지구본 있어요? 지구의 있어요?
알바하면 지구의 하나 사서 여러분 책상에 놔두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돌려가면서 아유 어디 여행 갈까 이렇게도 따져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21세기 주인공으로 이 글로벌화된 즉 지구촌이 돼버린 이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을까 한번 꿈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컷을 선생님이 실은 이유는 중화민족의 민족주의 필요하다라고 우리 생각이 됐다 그러했을 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 중국만의 이익을 위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우리 중국을 위하기도 하면서 글로벌 시민으로서 세계화된 이 지구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민족주의 같은 거 없을까? 시각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이런 주장도 아신이 했다 겁니다. 93년 말부터 95년 말 사이에 중국 지식인 사회에 이 민족주의 의견이 많이 확산됐습니다. 자, 민족주의를 부흥시키고 민중의 충성을 국가 수준으로 집중시키자. 이렇게 이제 엘리트들이 이끌어 나가기 시작했을 때에 책이 한 권 나왔어요. 문명의 충돌. 세뮤얼 헌팅턴이라고 하는 석학이죠. 문명의 충돌. 이 제목만 보면 뭐가 떠올라요? 무엇이 종교 관련한 충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지금 십자가,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네요. 개신교 혹은 천주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요. 태그, 무슨 보교, 중국의 종교를 얘기하고 있네요. 요거는 이슬람. 아하, 기독교 문명, 이슬람 문명, 뭐 도교 하나만 표시되어 있지만 중국의 다종교가 갖고 있는 문명 이런 것들이 충돌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는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혹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국익,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게 영토가 됐건 경제적이 됐건. 근데 이제 21세기를 바라보면서는 단순히 국가와 국가,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이익 충돌이 아니라 이런 종교를 기반으로 한 문명 대 문명의 커다란 충돌이 일어날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조금 이제 해상도가 떨어지는데 여기에 맨 아래 중화, 중국, 오른쪽에 이슬람, 위쪽에 동방정교, 일본, 서구,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힌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실뜨개를 하는 것처럼 실을 연결했는데 실선은 심각한 갈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힌두교와 이슬람 간에 실선으로 되어 있죠. 붉은 선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갈등이 있다. 동방정교와 이슬람 간에 마찬가지다. 이슬람과 서구 간에 또 아프리카와 이슬람 간에 일본과 동방정교 간에 유적 마찰이 심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점선은 갈등은 갈등인데 심각하지는 않고 조금 미약한 갈등이 있다. 그게 뭐냐 봤더니 서구와 라틴 아메리카, 서구와 힌두, 또 중화와 이슬람, 동방정교, 일본과 좀 미약한 갈등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이거? 이거 전 세계잖아요. 전 세계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가 있고 조금은 미약한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심각한 갈등을 겪는 나라들은 종교적인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대척점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였어요. 헌팅턴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헌팅턴의 이런 문명 충돌로 세계가 어떻게 될 거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해 볼 사람. 선생님이 한번 실마리를 줘 볼까요? 예를 들면 서구와 이슬람의 갈등이 크잖아요. 우리 실감하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을 놓고 얘기하면 9.11 테러 있었잖아요. 쌍둥이 무역 빌딩이 폭삭 주저앉았잖아요. 그런 현상을 보면 심각한 갈등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슬람 교도, 무슬림이라고 하죠. 이슬람을 믿는 그 무슬림들은 전부 다 폭력적이고 전부 다 전 세계를 이슬람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네들 스스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알라가 평화를 이야기했다. 공존을 이야기했다. 지금 이슬람
믿는 이로서 세계 평화를 깨는 저런 행동을 하는 이들은 극단주의 세력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영화를 선생님이 한 편 봤었는데 중동 젊은이 둘이 나오는 거예요. 영화 제목은 까먹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반 이슬람적인 행태를 보이는 어떤 사람이건 국가에 대해서 응징을 가하면 그 응징은 성전이에요. 성스러운 전쟁이 되면서 그 성전을 치른 나는 알라께서 천국으로 받아준다 하는 인식이 박혀 있어요. 극단주의일수록 그 영화에서 두 젊은이가 그 성전을 실행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젊은이가 나중에 빠져나옵니다. 이제 흔들린 거죠. 자기의 그런 결심이. 비슷한 상황이 중국에서 한 번 있었어요. 법륜공이라고, 파룬공이라고 한번 그 당시에 선생님이 이제 그 중국에 있었는데 2000년이었는데天安문 광장에서 여기저기 네다섯 군데에 두 사람씩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시간을 딱 맞춘 시간에 온몸에다가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한 팀이 살았어요. 한 팀이 왜 살았는가 하면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전신 화상이죠. 눈만 빼고 전부 붕대를 감았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법륜공에서 이야기를 할 때 소신공양 이렇게 자기 몸을 분신을 하게 되면 흰 연기로 변하면서 그 흰 연기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저기서 먼저 불을 붙여서 불길이 활라 오르는 사람은 봤더니 흰 연기가 아니라 검은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나도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어졌어요. 마침 이 모녀지간이었어요. 이 여학생은 북경 음대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바이올린 전공인가 그래요, 선생님 기억에. 그래서 옆에서 있었던 꽁안이 달려들어서 불을 꺼줬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믿음이 흔들린 거죠. 자기가 그렇게 믿었었잖아요. 신년기를 돼서 하늘로 간다라고.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이런 거예요. 어떤 이는 그걸 실행을 하고 어떤 이는 멈칫거리다가 빠져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아주 그쪽으로 경도돼서 아주 극단주의적인 선택을 하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가지 않는 보통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극단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보통의 무슬림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전혀 남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 탈레반, 여객기 하이제킹해서는 자기도 죽는데 그 비행기를 타가 건물에 충돌시키도록 만들잖아요. 이거 정상적인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 종교에 완전히 빠져들은 광신자들이죠. 우리가 봤을 땐 그렇죠.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문제인데 세상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혹은 뭐 동방종교 믿는 사람들 어떤 종교이건 간에 극소수는 기독교 뭐 근본주의자 이렇게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이단들 막 단체로다가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일 뿐이지 모든 종교를 믿는 이들이 다 자기 종교만을 극단주의적으로 받아들이고 타 종교는 배척하는 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종교와 종교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충돌로 인해서 세계가 멸망할 수 있다는 얘기는 너무 과도한 주장이다. 이렇게 비판받았던 거죠. 도광양회 그랬어요. 도광양회가 뭐지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한자만. 이거 뭐예요? 무슨 도예요 이거? 칼집 도예요. 이렇게 검객들이 칼날 쫙 뽑아내면 맨손에 들고 있는 거 있죠? 이 칼집 도예요. 이건요, 빛광이죠 뭐. 이건 뭐예요? 삼양라면 할 때 양찬에 양육, 교양, 키운다라는 거예요. 요거는요, 금은밤이에요. 금은밤. 알이 안 뜨는 밤이에요. 칼집, 빛광, 키울 양, 금은밤. 자,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얘기해 볼 사람.
무력이 강해지면, 어, 무력이 강해지면 금은밤을 벨 수 있다예요?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자, 밑에 그림 봅시다. 도광양회는 도는 칼집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검객이 칼을 쫙 뽑아들면 칼이 빛을 발하죠? 칼을 막 이렇게 휘두르면 빛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칼을 휘둘러서 검술 연습을 하는 걸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칼집에 꽂아야 되죠. 그리고 휘두르는 겁니다. 칼을 칼집에 꽂고 검술 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남들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언제 해야 될까요? 금은밤에. 아, 달빛도 없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칼을 칼집에 꽂고 자기 힘을 양성한대요. 왜? 복수하기 위해서. 즉, 남에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기의 힘을 키운다라는 의미로 도광양회 이러는 거예요. 도광양회. 자, 이 사람은 월나라의 구천이에요. 춘추 전국시대 월나라의 구천이에요. 이 구천이 오나라 부차한테 항복을 해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가 찾아갑니다. 대왕이시여, 제가 그동안 무모했습니다. 제 나라를 다 바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부차가 기분 좋아졌죠. 노예살이를 하겠다라고 하니 차마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알았다. 너 그럼 마국간지기 해라. 마국간지기 했어요. 자기네 나라를 떠나와서 오나라에 와서 마국간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어쨌든 이 구천을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이제 이놈은 나한테 반역을 할 놈이 아니구나. 그러면 너 돌아가라.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했어요. 돌아왔어요. 왕은 한 번 왕은 영원한 왕이죠. 옆에서 문종이라거나 법녀라거나 이런 참모들이 부천을 복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복수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잠자리를 편안한 비단 침대가 아니라 장작더미 위에서 잤고 그리고 식사를 하기 전에 꼭 쓸개를 한번 핥았다라는 거예요. 쓰디 쓴 쓸개를. 자, 도광양회나 이 와신상담이에요. 그래서 와는 누울 와자죠. 신은 장작더미 신이에요. 상은 맞볼 상이에요. 담은 쓸개 담자예요. 와신상담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이 두 개가 다 중국이 서구 혹은 다른 나라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힘을 키우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왜 힘을 키워요? 우리 옛날에 1840년 이전에 잘 나갔는데 그동안에 수모당했잖아. 이 수모를 되갚아 주겠어. 그 컷입니다. 이 컷들이. 덩샤오핑이 98년 죽으면서도 이걸 유언으로 남겼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나설 때가 안 됐다. 아직은 미국하고 1대1로 맞짱 뜨지 마라. 더 힘을 키워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1993년 8월 3일에 은하호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그림이 딱 선생님 잘 뽑아왔네요. 인민왕에서 가져왔네요. 중국 배가 중동 지역 항해를 합니다. 이 배에는 뭐 화물을 많이 적재했겠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미국 함대가 취치에 나섰어요. 야, 잠깐 서. 니네 배에 화학 무기 재료를 실었다라는 그런 의심이 가. 그러니 니네 배 안을 수색할 수 있도록 꼼짝 마. 이랬어요. 그러면 저 선장은 그 정선 명령 배세워까지는 말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민간인 선박이고 미국은 군함이잖아요. 그냥 가버리면 포 쏠 거 아니에요. 섰어요. 근데 그런 요구를 해요.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알았어, 나 뒷짐지고 있을게. 다 조사해.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이 걸려 있어요. 내가 작은 고깃배도 아니고 이렇게 큰 배인데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는 중국이야. 넌 미국이야. 너 지금 미국, 우리 중국을 깔보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그런 생각 들겠죠. 그러니까 안 돼. 방해하지 마. 나 가도록 해줘. 가기는 어딜 가? 수색해야 돼. 그렇다고 미국이 상대 배가 민간 상선인데 그걸 마음대로 무장력을 동원해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이제 국제 뉴스가 돼버렸습니다. 그걸 우리는 은하호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민간 상선에 대한 휘체 스캔들이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배는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알았다. 수색해봐라. 허용을 했어요. 이 배에서 의심을 샀었던 화학 무기 원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자, 여러분이 은하호 선장이었어요. 혹은 중국 인민이었어요. 지금 10여일, 20여일 동안 이런 사건을 시달렸어요.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터지죠? 봐라. 아무것도 안 나왔지. 너 책임져. 이 소리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 중국 여론은 주권 침해다. 응? 그런데 딱 덩샤오핑이에요. 덩샤오핑이 딱 얘기합니다. 아직은 안 되겠다. 미국에 대들지 마라. 아직 힘이 약하니까 국력을 키워야 할 때다. 미국과 아직 싸울 때가 아니다. 그렇게 젊은이들 중심으로 민족주의가 왕성했었던 젊은이들조차도 이 덩샤오핑이 이 말 한마디 하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싸우지 마. 도광양회해. 이 한마디 하니까 할 수 없이 수그러들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중국인들이 다 알게 됐어요. 아,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 어떻게 미국한테 시달리고 있구나. 다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지식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국제 질서에 있어서의 민족주의적 울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일반인들에게 전달이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각 시대별 책임자들, 최고 권력자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서 특히 미국에 대해서 어떤 외교 방침을 갖고 있었느냐를 보여주는 키워드들입니다. 덩샤오핑이죠. 덩샤오핑은 도광양회에 그랬어요.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워라.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내부적으로 국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도광양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덩샤오핑을 배경으로 삼아서 실제로 권력을 담당했었던 짱저민은 유소자귀라고 합니다. 여우수어조에 해야 할 바가 있으면 해야 되겠다.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뤄내겠노라.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수용하고 도광양회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르되 필요한 역할은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즉 도광양회보다는 한 발 앞섰습니다. 짱저민 뒤를 이었었던 후진타오는 허핑주의 집, 화평굴기를 이야기합니다. 평화롭게 울뚝 일어서겠다라는 거죠. 평화적으로 대국화를 지향한다. 경제적으로 일어서지만 주변국과의 평화기조를 유지하겠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중국 저놈들 경제적으로 커지니까 군사력 키워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거 아니야? 즉 중국 위협론이 등장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우리 아니야. 우리 싸움 안 해. 우리 평화롭게 일어설 거야. 평화롭게 대국의 길을 걸을 거야. 안심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제 요즘 후진타오 뒤를 이어서 시진핑은 뭐라 그럽니까? 후언파 여호에 떨쳐 일어나 해야 할 일은 한다. 이 유소작이죠. 유소작이를 하겠노라. 그런데 도광양해가 아니라 우리 힘세 보여줄게. 이러고 나서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 대국으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다. 중국의 외교 정책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전환하겠노라. 이런 이야기를 시진핑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에 도광양의 유소작이 허핑 주에치 펀파 여웨이
점차적으로 강력한 중국을 지향하고 있구나. 미국에 대해서 결코 숨 죽이고 있지만은 않겠노라. 그런 기조가 읽혀지네요.